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어느덧 우리 증시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에 와 있네요. 여전히 우리 증시는 미국의 FOMC 그리고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4월 잘 마무리해 보셔야겠죠. 5월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그리고 제가 챙겨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 되면요.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서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무지내를 쓴 분이 계세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남우 회장님과 오늘 오만한 인터뷰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하루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양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권에 있기는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700선 다시 한번 넘어준 흐름, 코스닥 역시나 870선 위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유지 여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양 지수 상승권에서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코스닥 쪽은 상승 탄력이 조금은 개장 초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 수급 동향 통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해요. 코스피 수급 볼 텐데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움직임, 매매 동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3일째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1,200원대 오늘도 힘을 주면서 상승의 탄력을 더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덜어냅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휴장을 앞두고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온도차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 1,300억 원가량 받아주고 있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은 9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자세한 종목 그리고 섹터 얘기는 윤정식 상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흐름 좀 특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사실 코스피 코스닥 온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상승 폭이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은 아닌데 온도 차이가 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 실적이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한 이 섹터들,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전자의 수급 가장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가고 있고 상승률로 따졌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중심이 된 이 화학 섹터들의 화장품주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전자 안에서 반도체의 실적 좋고요.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게 LG이노텍, 삼성전기, 이 호실적을 기록한 이런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실적 좋은 종목들, 화장품주들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 주가 하락하다가 멈춰 세우고 다시 돌려 세운 이유가 실적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비교적 단단해진 이유는 이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로만 수급이 들어가는데 이 종목들이 좀 대형주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코스피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이 포진된 이런 시장들의 상승이 좀 더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실적으로는 상승했다.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했다. 시장이 좀 더 단단하다는 긍정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실적과의 커플링 정도 상당히 끈끈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위주로만 이 오늘 시장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실적 위주로만 좀 시장 실적 위주로만 방점을 놓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 그리고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상승률로 따졌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화장품 섹터죠. 그리고 이 화장품 섹터를 가장 눈에 띄게 만들었던 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7.7%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이 화장품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있었죠. 사드 이후에 화장품주가 실적이 좀 꺾인 이후에 살아나나라는 이런 우려감들. 근데 이 금년 초부터 화장품주 실적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지만 이 물음표들을 많이 해소하지는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실적 딱 나왔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실적 굉장히 좋죠.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많이 상회했습니다. 이 실적을 상회한 이유도 긍정적이죠. 우선 화장품주들 국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느끼기가 좀 힘든데 아모레퍼시픽처럼 해외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화장품 기업이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걸 여실히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우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면세점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 성장을 했거든요. 다른 쪽들은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잘 팔렸기 때문에 다른 국내에서 줄어든 파트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국내 부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해외는 북미와 중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중국이 아킬레스건이었죠. 아킬레스건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영업 적자는 약 80억 정도로 이 전분기 대비해서도 축소가 됐고 2분기에도 더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비용 감소, 비용 감축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화장품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이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북미양 매출 그리고 미국 쪽 유럽형 쪽 매출도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유럽과 북미양 매출이 40%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아모레퍼시픽 2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인 상황이 높고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많이 상회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해볼 섹터 화장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좀 주목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전기전자 섹터 하면 반도체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도 이제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이 LG 이노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증명해 주듯이 4월 19일 장중 저가가 18만 원 아래였습니다. 근데 지금 22만 2,500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많이 올라간 이유가 실적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1분기 LG이노텍도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LG이노텍 그러면 아이폰 이 프리미엄 모델들이 얼마나 잘 팔렸느냐라는 부분들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이 모습을 보여줬죠. 이 ASP가 올라갔습니다. 삼성 전기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휴대폰이 프리미엄이 됐고 카메라도 프리미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화소도 많이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이 이 ASP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업이익단에 있어서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환율 효과가 있었습니다. 1분기 평균 환율이 1,330원이거든요. 국내에서 수출주들 대체적으로 1분기 평균 환율 예상을 1,250원에서 1,300원 언더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를 훨씬 상회했다는 점. 그러면 같은 물건을 팔아도 할인을 더 많이 해주거나 영업이익단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로 갈 수 있는데 이익단이 많이 늘었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포토 마스크라든지 전장부품 이런 쪽으로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1분기에 우호적이었던 휴대폰 이 ASP가 올라간 부분들은 유지가 될 거고요. 환율도 지금 별로 안 떨어지고 있죠. 도리어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 환율 약보합 정도로 움직이지만 1,376원이거든요. 이 효과도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사업부들도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데 향후에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주가도 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LG 이노텍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상무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증시 밸류업, 기업 밸류업을 위한 얘기를 이 자본시장 경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남우 회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40년 정도를 우리 시장을 바라보셨죠? 뭐 제가 80년대 말부터 시장에서 참여를 했으니까 네. 물론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지만 네. 뭐 거의 한 40년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양가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회장님이 요새 우리 시장 바라보기엔 어떠세요? 그냥 우리 전반적인 기대와 뭐 실망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느끼는 것과 네. 외국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보는 것이 또 이제 다른 시각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근데 우리 뭐 공무원들 열심히 이번에 내일 모레죠? 네. 월요일 날 그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 그리고 아마 가이드라인의 그 안도 같이 발표한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데 저도 실제 그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거래소에 직접 가서 발표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기회가 되면 질문도 해보고 이제 그러려고 그럽니다. 아마 한 달 정도 텀이 있어서 그 전에 논평 내실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이제 이 일에 세미나 하시면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많이 전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정부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 내기 전에 1차 안 같은 것을 낸 걸 보시고 B- 학점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포럼에서 네. B- 그렇죠. 학점을 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많은 교감을 그쪽이랑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현 시점에서 좀 기대치를 담아서 학점을 재평가하신다면요?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차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큰 뭐 얘기가 나온 건 없고 아마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캡틴이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총리가 여러 번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증가시키는 기업한테 법인세 세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죠. 아울러서 그 법인세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네. 그래서 뭐 둘 다 중요한 대책이어서 아주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이 그리고 꼭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근데 뭐 네. 실제 우리가 밸류업 관련돼서 한 중요한 10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6, 7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좋은 입법이면 통과시켜주는 그런 좀 큰 뜻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네. 제가 포럼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이런 거 가서 많이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느끼실 만한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10대 밸류업까지 제시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지금 최상목 부총리 말하는 발언이랑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직접 그 금융이나 거래소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없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전화 네, 네, 우리 네, 포럼 네. 회원들이 이제 지인들이 정부 부처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지원 방안 B- 주고 나서 뭐 왜 B-냐 그래서 네. B-는 재수강도 안 되는 학점인데 그래서 그 이번에 2차 세미나 나오고 아마 네. 우리 목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논평을 낼 것인데 B에서 A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하여간 구체적이고 기업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무조건 강제성이 동원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꼬시고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정부가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인프라를 잘 깔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1번 안을 낸다면 그 상법 개정 내용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거버넌스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가장 그 모든 것의 원인의 출발점은 이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우리 일반 주주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지배주주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꼭 그 필요한 것은 이제 상법 개정. 그래서
이사의 그 충실의 의무가 좀 확대 해석이 돼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일반 일반 주주에 주주에게도. 대해서 이용우 의원이 이제 비례적 이익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상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무부 소관이고 네.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거쳐서 전체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라고 저희는 알지만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그 핵심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명칭은 바뀌었을 수 있어도 그리고 바뀔 수 있어도 이 대세 큰 기류 자체는 잘 탔다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요 그 정부 쪽에서 당국 쪽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화 하겠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잡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시선과 아니 그거 진짜 잡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정책은 안타깝게 작년 11월에 시한부로 도입을 했는데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그런 결론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결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20몇 년 전에 이제 해외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해서 알아요. 공매도를 치면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주식을 또 다시 사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이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을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시장을 끌어내린다고 뭐 보는 결론은 되게 성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었던 게 그런 정책을 하면서 금융이라는 건 이제 물이 흐르듯이 네. 중국에 갔던 자금이 대만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왔다가 그 자금이 다시 싱가포르로 가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모든 자금이 씁니다. 그러니까 해치펀드들이 한국에서 그 매매를 거의 멈췄죠. 네. 그만큼 그 정책 하나로서 정책이 후퇴를 했고 금융시장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한국은 금융 후진국이구나 이제 그런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기적인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데 그건 인위적인 거고 네. 의미가 없는 거고 오히려 반대 측면에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우리 감독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한 번 신뢰가 깨지면 그거를 다시 극복하려면 3년, 5년, 네.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고 실제 그 불법 공매도라는 것이 정부 얘기를 들어도 전체 공매도 중에 5%도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엔 전체 공매도 매매 규모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잘못된 거는 잡아야 하는 게 맞지만 너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 이슈를 그땐 잘못 잡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회장님 의견 들어볼 수 있었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다음 달에 상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는 기대감의 시선들이 많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속 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HD 현대가 자기의 그 자회사인 HD Marine Solution을 이제 상장을 하죠. 그래서 뭐 대어라고 얘기하고 시장은 많이 기대를 하지만 우리가 불과 3, 4년 전에 약간 창피한 일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그것이 LG 그룹이었죠. 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띄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 상장시킴으로써 LG화학의 주가에 장기 하락을 이끌었고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켰는데 그거랑 똑같은 그 패턴이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D 현대그룹이 뭐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짰는지 모르지만 금융위가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사태가 나고 나서 모자 동시 상장을 뭐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최소한 분할한 다음에는 5년 동안 상장을 제한하자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은 7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HD 그 주주들은 HD 현대 그러니까 모 회사의 주주들은 지난 3년 5년 주가를 보면 형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소외되고 신음을 했는데 또 이번에 그 상장을 통해서 밸류를 더 깎아먹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지배주주들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당국의 그때 사태가 터졌을 때 심지어 최준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분할 빌런, LG엔솔 빌런 이런 말씀도 해주고 가셨던 네, 기억이 네. 제가 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 주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사태 이후에 이 모회사 주주 보완을 말씀해 주셨듯이 당국에서 내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 5년을 벗어나갔기 때문에 비껴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구루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좀 대책안이 마련돼야 될까? 저는 이런 걸 또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회사들이 최고의 변호사를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 그것도 주주의 돈으로 이제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계속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나 경영진 이사회가 양심을 갖고 우리 지배주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일반 주주까지 동시에 감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 다시 3, 4년 전에 LG그룹의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포럼도 공식 논평을 내고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밖에 좀 최근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혹은 이 기업 이런 부분 조금 아쉬워. 이런 사례를 좀 저희가 살펴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도 요즘 뭐 금융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금융주는 일단 지배주주,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네. 파괴내지 방해하는 지배주주가 없어서 일단은 출발점이 유리하고 지난주에 이제 KB금융이 균등 배당을 한다고 분기별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일반화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KB금융이 처음 시도를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균등한 배당을 준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주가가 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균등 배당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이제 특별 배당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많아지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주주 환원을 할 수 있고 아마 KB금융은 그럴 의지나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아마 KB금융에서 신한, 하나, 우리, 뭐 JB 이런 데 쪽으로 그런 이제 파급 효과가 돼서 아무래도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은행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에서는 포스코가 예. 이미 이사회에서 뉴스에도 나왔죠. 그 밸류업에 관해서 이사회들이 공부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 안이 나오면 좀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 지배주주가 있는 데들은 좀 고민을 하시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포럼 찾아온 그 대기업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주주가 없는 데부터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예. 물꼬를 트고 이 따뜻한 온기가 이제 퍼지게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 늘 항상 우리 때려 맞는다 아프다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하면 모범 사례가 생기면 우리가 잘한다 칭찬도 해줘야 이러한 훈훈한 온기가 더 깊게 넓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장 사례로 짚어봤고요. 또 우리 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영업이익은 뭐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은 했는데 2조는 못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에서 업사이드 열려 있나? 삼성전자가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장하는 그 시클리컬 네. 경기 순환주예요. 왜냐하면 성장한다는 것은 반도체나 IT 산업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의 부침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 분기별로도 뭐 적자가 나고 반도체 부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데들은 되게 쉽습니다. 투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과거 한 10년, 20년의 이익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을 보면 주가는 2022년 가을에 바닥을 치고 5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7만 7, 8천 원까지 올라왔죠. 기업이익은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서 아마 기업이익의 선순환이 한 2년은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2026년 상반기까지 기업이익이 상승한다고 보면 근데 이제 항상 주가는 선행을 하죠. 네. 이러한 그 이익의 정점, 이익의 저점을
6개월에서 12개월 주가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뭐 앞으로도 당연히 업사이드가 많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베이스 케이스를 보면 아마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주가가 꾸준히 오를 것 같고 과거 고점이 우리가 96,000원이었는데 네. 그것이 돌파될지 안 될지는 네. 결국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만큼 많이 날 것인가 그리고 이익의 정점이 2026년까지 지속되느냐 그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는데 삼성전자 사장도 제 친구 중에 사장이 있는데 사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이렇게 알아맞히려고 그럴 필요 없고 하여간 주가 상승 랠리는 계속 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충분한 명쾌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는 이슈들이 긍정 부정 이슈가 좀 혼재하는 상황이어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어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를 쏟고 계신지. 월요일날 테슬라 주가가 미국에서 거의 200달러를 뚫을 뻔하고 주가도 한 15%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자동차 회사다 여전히.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초기 국면에서는 고가의 자동차를 팔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서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선방을 했지만 5.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역시 자동차 회사는 돈 벌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주가가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일요일 날 갑자기 비공개로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인도를 하려는 계획 대신 중국을 가서 리청 총리를 만나고 여러 가지 호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중국 로컬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네. 되게 가능하게 승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뭐 실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붙어 있고 supervise 감독하는 그런 self driving에 관해서 일단 FSD. 조건부 네. 승인을 해줘서 이게 중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한 50% 이상 큽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한 달에 거의 200달러 내는 게 99달러로 낮췄어도 중국에서 그 가격을 유지해도 상당히 중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전 세계 서방하고 문을 닫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이러한 화해 제스처를 보인다는 측면의 그런도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딜을 잘하는 선수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기업 거버넌스 이야기부터 제가 너무 궁금함이 많아서 국장 그리고 위장에 있는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업체에 대한 이슈까지 이남우 회장님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건설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인사이트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 이 시간 기다려져요.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이 화물 사업부 역시나 네. 올해 주목받는 매물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네. 지금 어디까지 좀 진행이 돼 있나요?
지금 지난달에 예비 입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숏 리스트가 추려졌고요. 그달 대상으로 지난주에 이제 본입찰을 받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 가장 유력했다고 했던 곳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세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곳이 이제 제주항공이었는데 제주항공은 결국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세 곳이 이스타항공하고 이제 에어 인천 그리고 에어 프레미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LCC들이 세 군데가 그렇네요. 참여를 해서 3파전이 됐는데 일단 이제 뭐 실사 진행하고 다음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조건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서 뭐 목표상으로는 10월쯤에 최종 이제 딜을 하자라는 이제 와. 목표인데 예. 뭐 딜이라는 거는 해봐야 아는 거라서 네. 근데 어쨌든 우선 협상 대상자를 두 곳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매각가가 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떠나야 되는 부채까지 하면 부채가 한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인수에 들어가는 돈이 한 8천억 원에서 많게는 한 1조 원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매각 초반만 해도 1조 원을 훌쩍 넘길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 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 지금 이제 추려진 곳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가장 유력했던 데가 제주항공이었는데 빠졌다. 네. 왜? 이게 가장 이게 궁금해요. 사실 제주항공이 다른 데는 사모펀드가 대주주인데 제주항공은 애경그룹이 모회사예요. 근데 애경그룹 자체가 자산 규모가 한 7조 원 정도 됐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룹이 갖고 있는 데니까 네. 자금을 대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 여기서 그 우리가 보통 FI라고 하잖아요. 재무적 투자자들을 조금 이제 유치를 하면 제주항공이 제일 자금력 면에서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평가였는데 결국 왜 포기를 했냐 이렇게 보면 애경그룹도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게 계열사 중에서 AK 플라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경그룹 차원에서 이 AK 플라자에 쏟아붓는 돈만 한 수천억 원대 정도라서 그룹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인수하는 건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이 3파전 속에서 근데 이들을 다 보면 결국에는 나머지 다 LCC잖아요. 그러니까 저가항공. 그래서 그쵸. 인수 여력이 좀 있을까? 전 이거 또 의심이 드는데요. 이게 어떠십니까? 겉으로 보면 이제 LCC의 3파전인데 사실상 보면 사모펀드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이 본입찰 딱 뚜껑 열었을 때 가장 네. 사람들이 놀랐던 게 뭐냐면 에어프레미아가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사실 이 딜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 처음에는 제주항공이랑 손을 잡지 않겠냐라는 이제 추측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제주항공은 드랍을 했고 그런 나머지 중에서 이제 찾은 곳이 에어프레미아였는데 그 에어프레미아의 최대 주주는 타이어뱅크 계열사인 AP홀딩스고요. 그 2대 주주가 JC 파트너스 그리고 파빌리온 P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두 개 사모펀드인데 이 네. 두 사모펀드가 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에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서 FID 좀 들어가는 구조인 건데 네. 일단 이 컨소시엄의 MBK 파트너스 말고도 뭐 카고룩스라는 여기는 약간 외국계 화물 네. 전용 이제 항공사인 거고요. 예. 메리츠 증권 이런 데도 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컨소시엄이 좀 크게 만들어졌는데 뭐 이 MBK 파트너스는 일단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로 우선 에어프레미아의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고 이 사모펀드 두 곳이 조성한 펀드에도 따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 MBK 파트너스가 들어가는 게 자금이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라는 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는 그냥 해석 그대로 하면 특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모펀드들이 보통은 이제 바이아웃을 하는데 네.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까지 같이 인수를 해서 기업의 경영을 잘 해서 몸값을 높여서 되파는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는 약간 특수 상황에 이제 투자하는 약간 특수 상황에 최적화된 펀드인 건데 소수 지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메자닌 지금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메자닌 투자인 네. 건데 아니면 이제 대출해 주는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바이아웃 같은 거는 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뭐 최소 5년 이상 가져가는 건데 네.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는 보통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는 그럴 때 이제 투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로 들어가기로 했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VIG 파트너스예요.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VIG 파트너스가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뭐 항공 운항 것도 새로 받고 지금 운항을 재개를 했잖아요. 네. 한동안 운항을 못 하다가 뭐 VIG 파트너스 지금 블라인드 펀드 5호를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 1차 클로징에서 한 3,400억 원 정도 모았고 그 펀드 전체의 목표는 한 5천억 원 되는데 네. 이 펀드에서 아마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우리은행이나 NH투자증권도 인수금융 주관사로 좀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에어인천은 사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것은 아닌데 여기는 화물 전용 LCC거든요. 예. 여기 최대 주주도 사모펀드예요. 소시어스 P라고. 예. 근데 소시어스 P가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 P 부분이 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 파트너스도 꽤 큰 사모펀드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인수금을 맡기로 해서 여기도 이제 어쨌든 간에 사모펀드가 주도가 돼서 하는 건데 사실 이 딜 초반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냐는 좀 예측도 좀 있었고 거기에 거론된 것들이 뭐 한화라든가 LX, 뭐 동원그룹이었는데 대기업들은 다 이제 관심을 좀 접었고 지금 LCC들이 들어왔는데 결국 이제 사모펀드들의 대리전 어느 사모펀드가 이제 가져갈 것이냐라는 라고. 이제 예, 네. 게임이 된 거죠. 아, 네. 그 MBK가 처음에는 사실은 제주항공과 손을 잡지 않을까 네네. 하다가 결국에는 에어프레미아와 손을 딱 잡은 상황인데 왜일까요? 사실 에어프레미어 타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LCC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저비용 항공사가 LCC인 건데 에어프레미어는 출범할 때부터 FSC, 그러니까 풀 서비스 캐리어라는 우리가 보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말하는 이런 FSC하고 LCC 약간 중간을 지향한 하이브리드 항공사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LCC들은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잖아요. 일본 그리고 뭐 중국 그리고 이제 동남아 뭐 정도까지 운항하는데 에어프레미어는 뉴욕, LA, 뭐 싱가포르, 이제 사실 동남아 중에서 싱가포르는 굉장히 먼 한 6시간 걸리는데 약간 이제 장거리 노선들 운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타본 분들은 조금 이제 좌석도 화난하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풀 서비스보다는 못하지만 LCC보다는 나은 약간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에어프레미아는 화물 사업도 일부 하거든요. 이제 여객기 보면 이제 아래 화물 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화물을 실어서 화물 운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물 운송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화주와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 화물 운송할 때 나한테 화물을 맡겨줄 수 있는 화주를 이제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좀 이제 강점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경쟁사에 비해서 매출액도 수치가 좋더라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에어프레미아가 3,751억 원 네. 정도였는데 이스타항공이 한 1,400억 원 정도, 에어인천이 700억 원 정도였으니까 이제 몸집도 여기 에어프레미아가 좀 큰 거죠. 그래서 에어프레미아가 실제로 이제 참전했을 때 인수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던 건데 살짝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한 게 지금 에어프레미아 최대 주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뱅크 계열사의 AP홀딩스잖아요. 네. AP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인데 이분이 2019년에 탈세 혐의로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징역 4년에 이제 벌금 얼마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이 사건은 이제 항소심 중이라서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항공사의 최대 주주가 바뀌거나 이럴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이 김정규 회장의 뭔가 이제 탈세 혐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있고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카고룩스라는 데가 외국 회사인 거거든요. 룩셈부르크 항공하고 카타르 항공이 이제 지분을 좀 출자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화물 항공사인 네. 건데 이 항공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이런 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 영공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고 안보 문제, 보안 문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외국 법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주주로 이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카고룩스가 실제로 경영권에 이제 간섭할 수 없다라든가 지분 투자만 한 거다라는 거를 입증하면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에어프레미아의 최대 주주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MBK가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에서 투자한 게 전환사채잖아요. 전환사채는 결국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MBK 파트너스가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에어프레미아의 최대주주로 올라가서 뭐 이런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시아나 화물 사업이 매력적인 걸까? 이게 저는 네.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항공 화물이라는 게 코로나19 때 엄청 이제 호황기를 맞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객기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둘 다 기존의 여객기를 다 리모델링해서 화물 항공기로 이제 개조해서
거기서 이제 좀 보존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보유 화물기가 8대 그리고 리스 화물기가 3대 네. 그리고 지금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게 뭐 CF6 예비 엔진 뭐 54대 뭐 인천 LA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임차 계약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800명 정도의 임직원까지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지금 매각 주관사가 UBS거든요. UBS가 이 원매자들한테 배포한 그 서류를 보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1,500억 원 정도 그리고 에비타가 한 3,00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이제 나쁘지 않긴 한 거죠. 예. 근데 이 매각 대상에 항공기 경납고 아니면 지상조업사 뭐 이렇게 화물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부가 좀 빠져 있는 게 약간 좀 그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이 발표한 날 제가 이제 MBK 파트너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화물사업부가 실제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비타로 입증이 됐으니까 매력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건은 이제 가격인 거죠. 그래서 최종 뭐 결과 가장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뽑을 때 무조건 가격으로만 뽑진 않아요. 가격 플러스 이 이제 낸 분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경영해서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PMI라고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을 다 보고 이 사업을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곳들 이런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다 해서 이제 뽑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프레미아가 MBK랑 손잡았을 때 이것만으로 게임 끝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자금력 면에서는 프레미아가 좀 앞서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제주주 이슈라는 게 좀 있고 이제 거기에 외국계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좀 거기에 어떻게 변수를 작용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UBS 같은 그러니까 뭐 이걸 파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합병이 급하잖아요. 이게 먼저 잘 팔려야 합병이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 확실한 곳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거는 사실 유럽 경쟁 당국이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부를 팔아야 합병을 승인해 줄 수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유럽의 경쟁 당국, 그러니까 이 씨가 이걸 허용할 것인지 승인해 줄 것인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아마 보고 네. 이제 선정을 할 텐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어프레미아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관련한 이슈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봤고 저희에게 한 허용된 시간이 5분 정도 있어서 제가 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보려고 해요. 그 한국 맥도날드요. 이거 다시 좀 등장을 올해 할까요? 그러니까 네.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이 매각 네. 작업을 추진해 왔고 그게 안 됐잖아요. 잘 안 됐는데 지금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매각을 드랍하고 나서 매각을 잠시 멈추고 약간 체질 개선을 해서 수익성을 높여서 뭔가부터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딜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매자의 눈높이와 판매자의 눈높이가 다른 거 차이였기 때문에 네. 한국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익성을 높여서 몸값을 높여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너무 높다고 하는데 네. 그 높은 만큼의 기업 가치를 올려보자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는 게 그 이후에 뭐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매출 지표를 보면 기업 가치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일단 네. 국내 F&B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약간 매물을 매력적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감안했을 때 맥도날드 매물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롯데손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것도 롯데손보도 사실 지금 이제 진행 문제 중이죠. 커서 이제 본시차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팔고자 다 하는 같은 이슈군요. JC 결국에는. 파트너스 쪽에서는 JC가 아니라 JK의 파트너스 쪽에서는 그 롯데손보 같은 경우 그런 이슈가 있어요. 회계 이슈인 건데 그 보험사가 적용해야 되는 IFRS 9 기준을 보면 이 파는 쪽에서는 이거는 이만큼의 잠재 성장력이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고 네. 파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어허, 니네가 네. 원하는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잖아.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그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뭐 지금 JKL 파트너스 측에서는 그래도 꽤 그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한 뭐 6개월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또 이제 제가 세 가지 부분 아주 네. 스피디하게 여쭤봤는데 진행 사항이 뭐 단계에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 전해주실 내용도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권소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160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네요. 최근에 환율,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불거졌을 때와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34년 만에 슈퍼엔저, 바로 달러 대비 엔화의 약세입니다. 통상 아시아 화폐 가치는 동조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엔화 약세 속도가 가팔라질수록 원화 약세도 부추길 확률이 높아지죠. 이 원화 약세는 좀 길게 보면 우리 경제에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160엔 벽까지 뚫은 슈퍼엔저가 한국 경제에 대처해야 할 변수임은 분명해졌습니다. 원화 가치 방어와 물가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선택이 더욱더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앵커나우였습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2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10시 47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오만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기업 거버넌스 개념과 또 의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달에 이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우리 증시의 체력을 키울 만한 요인들, 결국 이게 우리 경제를 키우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일지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휴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1분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연달아 이어집니다. LG화학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이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챙겨보시고요. 내일 근로자의 날로 하루 휴장하고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4월 한 달 고생하셨고요. 또 다가온 5월도 저와 함께 준비하시죠. 저희는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